안녕하세요. 아침 좋은 아침인가요? 오늘은 조금 추워요. 어제는 영하 1도였는데 오늘은 체감 온도도 꽤 추운 것 같고 지금 오늘은 영하 5도, 영하 4도인데 저는 겨울을 싫어해요. 사실은 계절 중에 겨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여름은 어느 정도 견딜만 한데 봄이 제일 좋아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박경리의 말 중에 계속 이어갈게요. 박경리 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두 번째 긍정. 나는 이대로가 좋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몸에 맞은 옷 입은 것것이 좋단 말이다. 사투리가 정말 안 되네요.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이대로가 좋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몸에 맞은 옷 입은 것것이 좋단 말이다. 그 맛깔나게 이런 여기 사시는 분이 하셔야 좋을 텐데 제가 하니까 우습네요. 그럼 두 번째 긍정. 토지 속 인물 김광세의 말입니다. 토지 인물 사전에 따르면 그는 지리산에서 숲 굽는 천민으로 덩치가 크고 사팔론이며 순박하고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광세가 사팔론이 된 사연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쌍둥이 중에서 살아남은 아들이라는군요. 가난하기 적에 모지락스럽게 우는 한 놈을 업고서 나무도 하고 보리방아도 찍고 그러다 보니 다른 한 놈은 방에 혼자 누운 채 늘 밝은 방문 쪽만 쳐다보아서 사팔뜨기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공공한 살림에 아들 하나를 잃고 또 다른 아들 하나는 사팔눈이 되었다니 그 어머니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할머니가 된 강세의 어머니는 지금껏 만나는 누구에게나 그때의 그 얘기를 한다니 그 가슴에 맺힌 아픔이 짐작되는 듯합니다. 제 어머니도 고단하게 살았던 옛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장사를 하던 제 부모님은 명절 따위 대목이면 눈꽃들 사이 없이 바빴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가게 구석에 눕혀놓은 아기가 유달리 울어댔답니다. 네, 바로 제가 그랬다는군요. 그날따라 아기를 어르고 달랠 틈이 없어 제 풀에 잠잠해지기를 바라며 내버려 두었답니다. 한창 붐비던 손님이 뜸해지고 아기 울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아 잠들었나 싶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울다 못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는군요. 숨도 쉬지 않고 있더랍니다. 깜짝 놀란 엄마는 아기를 들쳤고 아기보다 더 질린 채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과는 반대로 다리가 벌벌 떨려 제대로 뛸 수가 없었다는군요. 그런 엄마를 아버지가 끌고 달렸답니다. 아버지는 씩씩거리며 엄마의 가슴께에 감긴 포대끼 자락을 잡아 끌고 달렸답니다. 당시 동네에서 침 잘 놓기로 유용하다고 소문난 집으로 달려가 아기 손발부터 미간까지 침을 꽂으니 비로소 제가 울음을 다시 터뜨렸다는군요. 부모님도 그제야 마음을 놓고 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온 동네에 소문이 났더랍니다. 누구네 엄마가 집 나가다가 들켰다. 새댁이 아기를 업고 도망가다 남편에게 붙들려 끌려가더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듯한 풀이입니다. 벌겋게 달아오는 얼굴로 아기를 업고 벌벌 떠는 아내의 가슴팍을 부여잡고 마구 끌어가는 남편. 그 장면으로부터 집 나간 아내를 응징하는 남편을 떠올리는 건 퍽 자연스러워 보입니다만 하여간 그때 이야기는 제 엄마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네가 그렇게도 빽빽 울었는데 이래 컸다. 세월이 참 빠르다. 그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디. 이런 어린 시절의 제 이야기는 우습고도 다행한 결말로 끝났고 지금은 추억으로 해제될 뿐입니다만 광세는 어른이 되고서 고단하고 애달프게 살아갑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천민 출신이 사네. 그런 사람이 동학운동으로부터 일제강점하에 노동운동, 독립운동까지 있는 힘을 다해 나섰으니
삶이 고단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 잡혀들어가고 죽고 변절하고 더러는 친일파로 나서는 것까지도 지켜봐야 하는 그런 암흑 같은 긴 세월이 이어집니다. 엎친 데 덮치격으로 집안에도 참사가 이어집니다. 아들이 사팔론을 애처로워하던 노모는 좋은 날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그 장례식을 치른 지 열흘 만에 10살 딸 나이가 어이없게도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바깥 일에만 열심이고 무덤덤하고 잔정 없는 아들이자 아비였던 강세에게도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아픔을 삭힐 틈도 없이 먹고 사느라 독립운동에 나서느라 바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장태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무신 장수가 펴놓은 신발 가운데 분홍빛깔이 앙증스러운 신발을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두커니 내려다보고 있는데 고무신 장수는 아이들을 발 크게 충이 맞아서 장사들이 어른 몇십 채로 많이 가져오지 않은 게 애댕기실 때 사가라 하며 부축입니다. 애댕기실 때? 퉁명스럽게 사주고 싶어도 저 이지는 신말 임자가 없네라고 내던지듯 말하며 돌아나섰습니다. 주막에서 막걸리 몇 사발을 들이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에서 목청껏 노래 한 자락을 내지릅니다. 한 500년을 살자더니. 그런데 한참 후에 자신이 고장난 유기성기처럼 한 500년 살자더니라는 구절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자신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고 있었다는 것, 가슴이 멍든 것 같이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매를 부르며 흐느껴 옵니다. 생전에는 새끼들이 소중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밥만 처먹으면 절로 크는 줄 알았는데 어매는 험한 꼴 안 보고 먼저 잘 가셨다고 말입니다. 먼저 간 동지 이름도 소리쳐 부르며 통곡합니다. 그럼코럼 그렇듯 고달프게 고통스럽게 살다 갔으니 후에도 여한도 없으리라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고난을 겪는 사람이 나는 이대로 좋다고 외쳤다는 겁니다. 예전에 강세가 기만과 함께 동학운동, 독립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고생스럽지 않으냐는 기만의 질문에 강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고생이사 타고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산놈으로 태어났으니까요. 팔자 소간으로 치부하다는 말이랴 했더니 산놈으로 태어났다니까 무슨 짓을 해도 더 나빠진다 할 기회 없다 이라는 뜻이며 잘 먹고 잘 입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이사 뭐가 답답해 백성들 생각하겠소. 우리 같은 놈 아무냐님은 누가 나서서 일날 겁니까? 라고 단언합니다. 이 장면은 토지 2부 3편 발행에 일하는 사람들 중 13장 산놈으로 태어나서에 실려 있습니다. 박정희 선생이 붙인 제목이 참으로 명징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과 자기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긍정이 선연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자 제목입니다. 스스로를 확신하는 자의 단단함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이런 자기 긍정은 자신감이나 굳은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감과 의지에 가득 찬 결심이 자칫 일회성 선언이나 자기 만족에 그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다르게 자기 긍정이 진정한 삶의 긍정이 되려면 또 한 번의 긍정이 더해져야 한다고 삶을 위한 철학 수업에서 이진경 선생은 말합니다. 자신이 능력을 긍정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 욕망하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 첫 번째 긍정이라면 두 번째 긍정은 그렇게 자신이 긍정하여 선택한 삶으로 이야기되는 어떤 결과도 긍정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빌려오면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한평생 그림을 그리며 살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림만 그리고 싶다. 그의 욕망이나 의지 결단과는 상관없이 그림을 아무리 열심히 그리더라도 그의 생활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 있고 훌륭한 화가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무명의 세월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가 그림 그린 것을 긍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 가난과 무명의 세월까지 긍정하는 것. 즉 첫 번째 긍정으로부터 생겨날 모든 결과까지 기꺼이 긍정하는 것이 두 번째 긍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 긍정한 사람을 불량하게 만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난해도 좋고 무명으로 끝나도 좋다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불량하게 만들 방법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늙고 병들고 죽는 등이 인간으로서 겪는 불행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런 고통이나 불행은 지나가는 불행과 고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산놈으로 천민으로 태어났으니 이건 삶의 고통과 불행을
그대로 긍정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옳다고 생각한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지만 앞이 보이지 않은 밤길을 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부치와 동지 죽음이라는 고통까지 겪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고통이 이제는 끝났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삶이 한가운데서 사팔룬 강세가 나는 이대로가 좋다라고 외칩니다. 그야말로 자기 삶이 모든 것을 긍정하는 자의 외침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고 그래서 나는 계속할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이라는 고귀한 긍정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기 긍정은 한 사람이 삶을 넘어 세상을 환히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다. 그 사람들 맹크로 이것저것 많이 알 필요도 없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몸에 맞은 옷 입은 것 같이 좋단 말이다. 내 자식놈도 마찬가지라. 유식이 비단 옷 입은 꼴이 된다면 어찌 용나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여유라는 뜻이 사투리랍니다. 우찌 용나시. 범이 우리 속에 갇혀서 고기나 받아먹고 그리 살면 뭐하겠노? 나는 이대로가 좋다. 고대광실에 살고 접지도 않고 업신여김 받지도 주지도 않고. 참 재밌죠? 사투리가. 그럼 두 번째로 질문하는 젊은이를 위하여. 젊은이만이 아니라 질문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박경리 말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운행같이 사람 삼라만상의 이치에서 벗어나는 거랑 없는 게야. 돌아갈 자리에 돌아가고 돌아올 자리에 돌아오고 우리가 다만 못 믿는 것은 이루고 더디오는 그 차이 때문이고 마음이 바쁜 때문이지. 마음이 너무 바빠서. 고등학생 때 저는 시험이 다가오면 안달복달했습니다. 종종 어른들이 애살이 있다며 저를 칭찬하기도 했고 유난하다고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하기도 전에 마음이 너무 바빴습니다. 시험 보기 전날이면 교과서나 공책을 비롯해 온갖 참고서와 문제집을 꺼내 방바닥에 쌓아두고 순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몇 시니까 몇 시까지 교과서를 읽고 그 다음 몇 시까지는 공책을 훑어보고 몇 시까지는 이 참고서 저 문제집, 그 다음 이거저거 종이에 나름의 계획표를 짜는 겁니다만 닥치는 대로 꺼내온 것들을 살펴볼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울상이 되어 짜증스럽게 방바닥을 이리저리 뒹굴다가 참고서를 나름 추려보다가 계획을 다시 세우다가 엄마의 말 맞다나 혼자 생쇼를 하다 보면 좋게 1시간이나 이상이 지나버렸고 저는 기운이 빠진 채로 늘어져 일기 일수였습니다. 정작 공부는 시역도 하기 전인데 말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안달나던 제 버릇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시험이나 중요한 일 앞에서는 여전히 후들거리며 긴장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생쇼 버리는 지경은 아니게 된 겁니다. 아마도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거치고 강의와 공부를 업으로 삼으면서 어느 정도 단련이 된 덕분일 겁니다. 하지만 다시 돌이켜봐도 예전이 저는 참 유난스러웠다 싶습니다. 부모님이 시험 성적으로 저를 몰아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대단한 목표를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이 운행같이 삼라만상의 이치에서 벗어나는 거란 없는 게야. 돌아갈 자리에 돌아가고 돌아올 자리에 돌아오고 우리가 다만 못 믿는 것은 이루고 더디 오는 그 차이 때문이고 마음이 바쁜 때문이지. 이는 토지에서 대표적인 악인인 조준구의 형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최천판때기 만석 살림을 송두리째 가로챈 지 언 6년이 지났습니다. 불구자식은 내버리다시피 하며 소식을 끊었고 부인과는 재산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서희 계획, 재산을 되찾겠다는 일을 돕고 있는 공노인이 찾아옵니다. 공노인은 후손 없는 자산과 행세를 하며 금강소문을 늘어놓습니다. 조준구는 다시 재산을 늘리고 남의 것을 가로채고 싶은 욕심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재산도 원래 제 것이 아니오 벼락부자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확천금을 행지를 꿈꿉니다. 심지어 공노인 재산도 넘봅니다. 그러니 앞뒤 가릴 것 없이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학창시절 제가 욕심냈던 것은 시험 성적이었습니다. 조준구처럼 물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의 대상이 무엇이든 한꺼번에 이루고자 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조준구는 노력해서 돈을 벌고 재산을 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찬판댁 재산을 통째로 가르친 이후에도 계속 다른 이 재산을 탐냈습니다. 노다지가 쏟아져 돈벼락을 맞는 벼락부자를 갈망했습니다. 남의 것이든 내 것이든 가리지 않고 남보다 빨리 많이 한 몫을 챙기려는 한탕주의 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조준근은 저 혼자 허둥거리고 제 스스로를 조급해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저는 누구보다도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핵심 요점 정리, 윈포인트 레슨, 꿀팁 따위 말에 흘렸고 그런 방도가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하나 알고 익히는 대신 단변에 성적을 올려줄 비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정리 정도야 있었지만 만능 열쇠 같은 비법이나 남모르는 지름길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알고도 공부에는 왕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비법을 찾는 데만 급급했으니 결국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당에는 혼자 생수라는 말이 어릴 지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였습니다.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조바심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모든 죄를 파생시키는 두 가지 주된 인간적인 죄가 있는데 다름 아닌 조바심과 태만이다. 조바심 때문에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태만함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어쩌면 주된 죄는 오로지 조바심 한 가지인지 모른다. 조바심 때문에 인간은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카프카의 말에 덧붙여 고병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문제는 초조함이다. 초조함은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게 한다. 초조한 자는 문제의 진행을 충분히 지켜볼 수 없기에 어떤 대체물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간주하려고 한다. 성급한 해결을 원하는 조바심이 해결책이 아닌 어떤 것을 해결책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중략, 철학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은 곧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지름길을 믿지 않는 것이다. 철학은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삶의 정신적 우회다. 삶을 다시 씹어보는 것 말로 그대로 반차는 것이다. 지름길이 아니라 애엄길로 걷는 것. 눈을 감고 달라지지 않고 충분히 주변 살펴보는 것. 맹목이 아니라 통찰, 그것이 철학이다. 철학은 한마디로 초조해야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철학이란 말은 공부로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태도로 바꿔 읽어도 괜찮다 싶습니다. 무릇 공부한다는 것은 자기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것을 찬찬히 곱씹어가며 생각하는 일입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거나 무조건 봉합할 방도를 구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설령 해결될 기미가 없더라도 아니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문제들 또한 그렇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실패이고 성공인지는 이 또한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세간에서 말하는 실패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걸음으로 하나하나 행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일 만상이 돌아갈 자리에 돌아오고 돌아올 자리에 돌아오는 별들의 길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걸어가기를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터득해야 할 공부 비법이자 삶의 길입니다. 물욕으로 마음이 바빴던 조준구는 결국 욕심에 눈이 어두워 제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찌르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급함으로 혼자 생수를 했던 여고생은 이제야 바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별들의 길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이르고 더딘 차이를 분별하기에 앞서 이치를 따라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그런 길 말입니다. 어머나 무섭군요. 눈을 찌를 때요. 조금. 어우 섬뜩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조급함을 이겨내서 결국은 이렇게 멋진 작가님이 되셨군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공부에 대한 욕심. 저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동안 바이.